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6번째 페이지.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서유기 1편에 이은 서유기 2편 시간입니다.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 저희가 판타지 소설 서유기의 실제 역사와 그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익숙한 캐릭터들을 좀 심층감 있게 파고들면서 작품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오공 얘기부터 해봐야죠. 가장 그렇죠. 메인 캐릭터니까요. 예. 궁금한 건 하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손오공 캐릭터를 원숭이로 설정을 했을지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네, 이건 뭐 이 소설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네. 사실 이 서유기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뭐 전편에 걸쳐서 놀라운 활약을 하는 인물도 이 손오공인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삼국지, 수호지, 금병매나 홍릉몽들은 대부분 역사적 존재, 우리들의 인간들의 이야기가 소설인데 네. 이 서유기만큼은 주인공 자체가 바로 하나의 원숭이 요괴, 뭐 돼지 요괴, 그리고 수상 그런 요괴,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왜 원숭이일까? 네. 뭐 몇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나관중이, 그러니까 이 서유기 전에 나관중이 저술했다라고 하는 평요전이라는 신마 소설류가 이미 있었어요. 나관중이 신마 소설도 저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평요전 안의 주인공이 원숭이 원자를 쓰는 원공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런 소설은 서유기만은 처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원숭이는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의 10간 12지 중에 12지, 12지의 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원숭이 신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도 친숙하고 익숙한 조금은 남방 계통이긴 하지만 이 원숭이가 12지의 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예. 보통 지혜와 총명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네. 그야말로 요란스럽고 통제불능의 활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또 원숭이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또 유력한 설은 네. 서유기 이전에 이미 인도의 고대의 대서사시인 바로 라마야나의 그 주인공이 바로 신통력을 부리는 원숭이라는 존재인 하누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교의 세계고 네. 인도의 영향도 있다면 바로 하누만이라는 바로 신통력 있는 원숭이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사실 불교 용어에 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심자에 원숭이 원자를 가리키는 건데 네. 이것은 바로 불교 세계에서 번뇌로, 지나친 번뇌로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는 상태, 이거를 심원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어떤 의미에서 손오공이 네. 구범 여행을 떠나서 성찰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손오공의 상태가 곧 심원의 상태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손오공이 이제 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뭐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 평범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탄생설화, 이를테면 중국 신화의 반고나 뭐 인도의 브라만의 존재처럼 뭐 우주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뭐 많은 난생설화의 그런 시작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지 모르나 그런 존재. 또 제우스의 번개에서 태어났다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뭐 탄생설화처럼 수많은 그런 영웅들이나 성현들의 탄생설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손오공이 바로 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암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적 정기가 모여 있는 바로 석생설화. 바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선계의 돌이라는 선석에서 태어났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많은 신화적 접근에서 말하는 네. 엑시스 문디라고 하는 소위 우주의 축이라는 거죠. 예.
많은 신화에서는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축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우주의 축을 이루는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옴팔로스라고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호주의 전통적인 민담이나 신화에서는 네. 울룰루라고 하는 울룰루. 네. 세상의 배꼽이라는 그렇죠, 존재가 네. 있는 거죠. 네. 뭐 유대교에서 말하는 에벤헤셀이나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러네. 말하는 세상의 반석이 되는 음. 피터 혹은 베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 예, 예. 그런 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오공은 우주의 축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태어날 때부터 초월적이고 그렇죠. 천하무적의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손오공이 원래는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네. 이름을 부여받는 걸로 기억하는데 손오공이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네, 손오공이 뭐 그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 조사로부터 도수를 배우고 이제 불교식의 법명을 받게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오공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것은 한자로 말하면 깨달을 오 그리고 빌공자죠. 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공이라는 건 뭘까? 이것은 바로 번민과 집착에서부터의 벗어나는 상태. 이거를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쿠마라지바가 네. 그 번민에서 벗어난 단계 이것을 공이라 그랬고 아, 그 집착과 번민의 단계를 색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렇기 때문에 공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손오공이 네. 이 구법여행을 통해 성찰하면서 그 스스로가 깨닫는 자, 네. 그 붓다가 될 것을 이미 예고하고 바로 그것을 전조로 복선을 깔아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손오공 하면 정말 그 탐나는 아이템들이 탐난다고 하면 좀 느낌이 안 사는 것 같고 좀 속된 말로 좀 쩌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키가 있죠, 많잖아요. 치트키. 예, 치트키 어떤 거 생각나시죠, 교수님? 예, 뭐 역시 우리가 예. 마치 관훈장 그러면 청룡오늘도와 예. 적토마가 있듯이 네. 바로 손오공 하면은 여의봉, 아, 그렇죠. 예.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 아, 그리고 치트키는 아닐지 모르나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제압하는 김고한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여의봉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봉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귀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의봉은 이제 소설에서 원래 어떤 물건이었죠? 예, 이 손오공이 꼭 그의 가장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기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의 금고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금고봉이란 말을 잘 쓰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의봉이란 말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이 여의봉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에 따르면 태초에 중국의 천하의 구주를 획분하고 황하와 장강 등의 수많은 강을 치수를 한 하왕조의 시조에 해당되는 우임금이라고 있어요. 그 우임금이 오늘날 중국의 네. 바로 천하의 땅과 강을 다 관리했던 사람으로 전설상의 성왕인데 네. 그때 우임금이 치수할 때 사용됐던 바로 철로 만든 거대한 자 그게 바로 이 금고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먼저 있었군요. 네, 이제 예. 그런 전설 신화가 이 이야기에 더 씌워지고 네. 가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마침 이제 손오공이 그때 바로 동해용궁에 갔을 때 이 금고봉이 그 동해용궁에 있었어요. 바로 특별한 의미와 쓸모도 없이 있었는데 무려 무게만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9톤에 가까운 무게 거대한 이 금붙이로 되어 있는 이 금고봉을 손오공은 한 손에 들고 자신이 쓸만한 무기로 쓸만하다 생각해서 예. 그 금고봉을 가져오게 되고 네. 여기에 이제 자기가 도수를 부려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자기 뜻대로라는 말을 한자로 여의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크기, 무게, 부피 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손오공의 자유자재로운 네. 천의무봉의 무기가 된 것이 뜻대로 쓸 수 있는 금고봉, 바로 여의 금고봉이 된 것이죠. 여의봉이 그런 뜻이었군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장법사의 사실 치트키죠. 예, 손오공 머리에 이제 씌워놓은 긴고화가 또 손오공 하면 떠오르는데 삼장법사가 이제 긴고주라고 하나요? 주문을 외우면 이제 그게 조여지면서 손오공이 굉장히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치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네, 이건 뭐 아마도 이제 긴고화는 천하무적의 손오공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장치로 나오잖아요. 네. 손오공의 유일한 약점, 곧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런 긴고화라는 장치마저 없다면은 이런 통제마저도 없다면은 손오공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 또 어떤 상황,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존재겠죠. 네. 가장 연약한 듯한 자연인의 인간인 삼장법사가 네.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이 손오공을 제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네. 뜻밖에도 장치가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어준 이 긴고화인 거죠. 네. 이 구법여행을 통해 손오공이 사실은 임무를 완수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성불이 되면서 네. 이 성불이 되는 순간 근데 그 긴고화는 타의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알았던 이 긴고화가 손오공이 성불이 되면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긴고화는 네. 어떤 면에서는 손오공 자신이 만든 손오공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미망과 집착이자 성불되기 전에 그의 자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뭐 불자는 아니지만 깨달음이 뭐 오는 것 같은데.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부러워할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 구름을 타면 먼 거리도 단숨에 가는 근두운이라는 요 기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손오공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근두운 타고 맘만 먹으면은 천축구까지 단숨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발걸음 느린 삼장법사 모시고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두운도 이제 손오공 하면 나오는 중요한 치트키지만 이제 근두운 우리가 이제 구름 문자를 쓰니까 이게 어떤 특정 구름을 마치 손오공의 자가용 같은 그런 구름이 있는 건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드래곤볼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네. 근두운술이라는 손오공이 제비돌기를 하며 돌면서 그 구름에 올라가면 네. 어떤 구름이든 걸 탈 수 있는 일종의 술법인 거예요. 예. 일종의 최고 정점의 기공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구름이라도 근두운술을 이용해서 타면 네. 하루에 10만 8천 리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10만 8천 리는 우리가 말하는 불가의 108번 내에 100배에 해당되는 그러네요. 예. 거리라고도 볼 수 있고 예. 이 구법여행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두운술을 이용하게 되면 손오공은 하루에도 바로 영치산에 가서 불경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은 이 구법여행이 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삼장법사는 이 군둘에 올라타도 거기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바로 도수를 부릴 수 없는 존재이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이 구법여행의 눈높이와 육체적 한계는 삼장법사에 맞춰져서 인간적 고행과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라라는 것이 이 소설의 바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서유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도수를 부리는 요괴들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이 구법여행 자체만큼은 인간적 그렇지. 한계를 노정하며 네. 온전히 고행을 감내하는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야만 그 고행에서 네. 진정한 깨달음과 성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서유기의 가장 큰 어떤 긴장감을 주는 매력 포인트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이 근두라는 말에서 근두 하다가 근두? 우리가 말하는 곤두박질이란 말도 진짜요? 여기서 파생됐다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꾸로 곤두박질이라는 게 몰랐어요. 근두운술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예. 곤두박질. 그만큼 뭐 손오공 능력치가 이제 서유기 보면 거의 중국 신화 통틀어서도 거의 최강자급이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능력과 도수를 익혔죠, 손오공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손오공은 그야말로 극강의 불사신의 육체적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네. 죽지 않는 존재로 육체가 단련된 거죠.
그리고 전형적인 중국의 도교 신선술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도술이 망라돼서 거의 손오공에 적용되는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72가지의 둔갑술. 소설에 보게 되면 손오공이라는 존재가 네. 수없이 많은 존재로 변화하면서 네. 변화무쌍하게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게 털 뽑아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분신술. 분신술이고. 네, 분신술은 그거는, 네. 손오공이 네. 수백 명의 손오공으로도 맞아요. 이렇게 분신술이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도술일 수 있고 네. 물이나 불을 피할 수 있는 보호막 장치를 할 수 있는 뭐 피수결이나 피화결의 방법이라든가 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근두운술의 경공술 그리고 모든 것을 잠시 상대방을 멈추게 하는 네. 정신법이라고 하는 그런 도술 그리고 사람의 기를 흡수할 수 있는 예. 흡성술 예. 네. 뭐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소설에서 보게 되면 네. 아마 중국의 음양오행으로 말하면 손오공의 좀 불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지 네. 오행상생설에서 따른 건지 손오공은 물 속에서는 잘 힘을 잘 그쵸, 발휘 그쵸. 못해요. 네. 물에선 사오정 저팔계가 싸우죠. 그렇죠. 네. 그 점은 아마도 음양오행적인 바로 불의 기운과 상극인 물의 기운이 만났을 때는 손오공이 뭔가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단점은 살짝 보여주고 있죠. 예. 그 수보리 조사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알려준 거니까. 이런 손오공의 도술이나 무술이 후대 중국 무협 캐릭터로까지 이어집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무협 소설류도 바로 이제 지괴나 전기 소설류에서 인간의 문화로 이제 전승이 된 거니까요. 네. 바로 이제 무협은 그런 신마류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림에서도 최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절정의 고수에 이르게 되면 그 몸을 가볍게 하는 경공술의 단계가 뭐 손오공의 근두운술까지는 아닐지 모르나 예. 그야말로 천지와 하늘을 넘나들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기공술의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의 기를 흡수하는 흡성대법 예.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여의봉이라는 무기를 잘 쓰는데 이거는 중국 무협에서는 이제 바로 봉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홍콩 영화 보면 견자단이 정말 제가 견자단. 보면 예. 봉술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봉술의 무협이라든가 그리고 손오공 정도의 극강의 단계의 육체에 이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금강불개 단계에 이르는 거죠. 어떤 무기나 이런 것도 육체를 훼손할 수 없는 우리가 비유법으로도 메타포로 금강불개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권법에서는 원숭이의 동작을 모방한 민첩한 후권이라는 원숭이 우자를 쓴 원숭이 권법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 동물을 묘사한 권법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꼭 설교는 아니어도 원숭이 권법도 중요한 무림의 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손오공, 그러니까 그 서유기 초반부의 명장면 중 하나라면 손오공이 결국에 막 그렇게 막 멀리 뭐 날고긴다 했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라. 이 장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1000개를 요동하던 손오공을 석가열애의 5손가락에 있는 이 손으로 제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소설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극히 도교적 세계관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이 중국인들이 전통적인 신선의 세계로 그려지고 있는 이 도교적 세계가 이 서유기라는 소설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오승은이 살았던 명대 세계 못지않게 부패되고 타락한 그리고 권위적인 세계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야말로 모두 무찌르는 그 손오공을 보게 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마치 사이다 같은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1000개를 요란시키던 손오공을 제압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석가모니 석가열애라는 점은 이 중국적 도교의 세계보다는 서역에서 전래됐지만 이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불교의 세계가 더욱더 진리와 성찰의 세계라는 것을 그 당시의 민중이나 혹은 저는 오승은이 불교 신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오승은이 이 소설에서 펼쳐 보인 것은 불교적 세계관의
무게를 두면서 아하. 그를 제압한 거죠. 그리고 네. 그에게 그리고 그 수행자들 네. 사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모든 이들은 네. 천계와 속세에서 모두 업보를 지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결국 불가적인 네. 구범 여행을 떠나 불경을 구해오는 것이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적 세계 그리고 불교적 성찰을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손오공 관련한 에피소드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소개해 주시고 싶은 일화는 뭘까요? 예.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손오공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 모든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지만 개인에 따라 어떤 에피소드를 좋아하는지는 취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부에 천계를 완전히 묵사발 내면서 완전히 파죽지세로 천계 세계 심지어 옥황상제마저 통제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 이야기 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있어요. 부분 재밌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제작돼서 공전의 히트를 했던 대요천궁이라는 그 소설과 그런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네. 그 전반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손오공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쾌감을 주는지 박력 있게 그려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범 여행 따르는 거는 온갖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네, 네. 물론 여기가 깊이 있는 성찰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손오공과 관련돼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바로 손오공과 정말 똑같이 생긴 바로 육이 귀가 6개 달린 원숭이인 육이미우와 직면하는 에피소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왜냐하면 모든 존재 석가열애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이 정말 손오공으로 착각하게 되는 네. 손오공만큼의 무용을 자랑하고 개성과 외모까지 똑같아서 네. 삼장법사마저 착각하고 갈등을 빚고 결국 쫓겨난 상황에서 네. 이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서 현장법사를 혼동시키는 거죠. 네. 결국 진짜와 가짜가 결투를 벌이고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 결국 끝내 가짜를 무찌르고 손오공이 네. 진짜와 가짜를 벗어나게 되는데 네. 이 손오공의 분열된 그 가짜는 어떤 의미에서 손오공의 분열된 또 하나의 자야 얼터이고라고 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흔히 이것을 불가에서 이심 네. 한 사람인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바로 어두운 자기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오공이 여전히 오만하고 미혹되고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단계에서 예. 이 가짜 손오공을 극복한 이후부터 네. 이제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진정으로 모시면서 진지하게 구범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네. 바로 그 모멘트가 네. 가짜 원숭이와의 직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드디어 혼란을 극복하고 네. 자신의 자아를 성찰해가는 그 계기는 이 가짜 원숭이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으로 해석할 수가 있네요. 네. 야, 그러네. 저팔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오공과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으로 저팔계를 만나게 되는데 저팔계는 어떻게 수행길에 합류하게 됐으며 또 이 친구는 왜 하필 돼지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뭐 저팔계는 이제 소설에서는 천계에서 바로 천봉원수라고 그래서 일종의 뭐 해군 대장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역할을 수군대장 같은 수군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을 맡고 있었는데 네. 이제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다 술에 취해서 네. 달의 여신인 항아를 희롱하는 우리가 달에는 바로 달의 여신인 항아가 네. 방아를 찢는다 뭐 이런 항아가 방아 찢습니까? 수많은 중국의 신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어떤 방아를 찢는지 아시나요? 떡방아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요. 그것은 바로 이 항아는 네. 삶과 죽음과 질병을 주재하는 네. 서왕모의 령을 받아서 예. 서왕모가 항아를 달에 보내서 네. 일종의
형벌을 내린 거예요. 너는 달에 유폐돼서 네. 성모니까 어떤 방학이었어요? 약방아를 찢는 거예요. 약을 예, 약을 조제하는 임무를 맡은 게 항아였던 거죠. 예. 이제 앞으로는 떡방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약방아를 찢는 존재.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예. 달의 항아를 희롱해서 네. 결국 천벌을 받아 곤장 2,000대를 맞고 음. 인간의 세계인 하계로 추방되는데 예. 하필 그때 돼지의 태반에서 들어가서 환생하다 보니까 네. 돼지의 모습으로 나온 거겠죠. 어. 사실 돼지는 우리들이 말하는 역시 12지의 또 하나의 신이기도 하지만 네. 돼지는 사실 돼지가 굉장히 총명하다고 하는데 네. 보통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리석고 식욕과 성욕 같은 그런 욕망에 집착하는 네. 욕망의 화신 같은 존재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저팔계는 인간적 욕망을 잘 표현하는 존재가 네. 바로 저팔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는 인간계에 떨어져서 네. 돼지 요괴가 돼서 인간을 잡아먹고 온갖 난동을 벌이다가 심지어는 어떤 여인과 결혼도 하고 네. 그 마을을 장난을 치면서 온갖 요동을 벌이다가 아, 맞아요. 예. 사람 모습으로 막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심지어 한 번은 난동을 부렸던 대상이 관세음 보살이었어요. 아하. 그 관세음 보살인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네. 참회하면서 네. 그에게 저오능이라는 법명을 내려주고 네가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삼장법사를 모시고 부범 여행을 같이 갈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네. 합류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저팔계도 그 시그니처 무기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무기는 뭐죠? 네, 이 저팔계가 사용하는 무기는 흔히 뭐 상보 심금파 상보 심금파. 네라고 이렇게 보통 이름이 지어지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건 모양새가 네. 바로 9개의 갈퀴, 9개의 갈퀴로 되어 있는 네. 농기구의 사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뭐 9개라는 것도 뭐 꼭 9일 수도 있고 네. 모든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9라는 숫자. 그렇죠. 예. 9라는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면 그런 갈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팔계를 상징하는 강력한 무기지만 예. 모양새가 농기구다 보니까 요괴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조롱을 많이 듣죠. 어디 그런 무기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팔계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네. 많은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전투 시에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 거죠.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갈퀴는 단순한 무기보다 상당히 성과와 네. 농경을 하고 네. 식량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그런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네. 실용적인 면도 있다. 예. 저팔계가 좀 약간 주축이 된 이야기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던데 교수님께서 좀 인상적이었던 저팔계 등장신이 아니라 관련한 일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팔계는 또 이 소설에서는 해악을 담당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굉장히 위트와 재미를 주기도 하고 네.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실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은 여행 중에 서여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인국을 가게 돼요. 마치 서양 문화의 아마조네스 같은 여인국을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자모하라는 강, 일종의 어머니의 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모하라는 강의 강물을 마셨는데 여인국에서 이 어머니의 강물을 마시자 그만 저팔계가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뭐 돼지니까 배가 불러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불러오는 배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평소 여색을 밝혔던 이 요괴가 네. 여성으로 성전환이 돼서 임신이라고 하는 여성이 숙명적으로 갖는 네. 태생적인 그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큰 고통이자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일 수도 있지만 여성만이 갖는 그 임신의 고통을 겪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 삼장법사도 같이 임신하지 않나요? 거기서 그렇죠. 당하게 되는데 예. 누구나 한 번쯤 요즘은 뭐 성전환 수술도 의료적으로 하고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이 소설적 허구에서는 여성처럼 임신이 됨으로써
젠더가 전환이 돼서 여성의 입장을 체험하는 이 이야기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가. 그러게 진짜.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쾌락에만 집착하던 입장에서 그 남녀의 사랑의 결과는 음. 그 임신의 결과라고 하는 바로 책임. 그건 뭐 인과응보라기보단 때론 축복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나 여성들이 상당히 전담하는 이 책임이라는 것을 그렇죠. 예. 불교적 인과응보와 네. 교훈을 네. 주는데 이걸 굉장히 해학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 재밌게 수행의 재밌게.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어떤 고통을 겪으며 그렇죠. 예. 우리를 출생했는지를 아마 남자들은 잘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해학적인 장면입니다. 서유기가 후대 여러 가지 작품으로 재창조되면서 저는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캐릭터가 사오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되게 나중에 만화에서는 말귀 못 알아듣고 막 입에서 나방 나오고 막 사오정 시리즈 막 이런 유머도 유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원작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그 손오공 저팔계보다 훨씬 멀쩡한 느낌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소설에서는 더 상식적이고 네.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조용한 캐릭터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소설에서 손오공은 심원, 즉 원숭이처럼 미쳐 날뛰는 네. 주인공이자 일종의 역동적인 주인을 담당한다면 네. 이 저팔계는 욕망의 화신을 담당하고 이제 분위기 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하면 사오정은 침묵의 수행자. 그러면서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서 바로 이제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네. 그런 평정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깊이 있고 성실한 그런 성찰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짐도 사오정한테 다 들으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공이 네. 그 법명이 공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네. 오정이란 말은 정에 대한 깨달음이죠. 정에 대한 예, 정이란 말은 네. 바로 서방 정토, 극락 정토라고 하는 네. 불가의 바로 청정의 세계의 이상 세계를 바로 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끗한 예, 이상 그거를 깨달은 자, 네. 그가 바로 사오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달라 보이네요. 사오정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 의미 있는 장면을 또 꼽아주시면 어떤 장면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사오정은 원래 이제 저팔계처럼 네. 그도 천계에서 이제 옥황상제의 비서직에 해당되는 이제 권렴대장 역할을 했다라 그래요. 네. 근데 유리잔을 깨뜨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네. 형벌을 받아서 유사하에 유폐돼서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로 네. 전락했다라고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리잔 하나 깼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그러기에는 너무 형벌이 너무 저팔계는 이해가 되는데 형벌이 너무 큰 것 같죠. 과하지 않나요? 예. 고독한 수행자이자 고통을 감수하며 네, 네. 유사에 빠진 인간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 자체가 그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사오정 캐릭터의 목에 걸고 있는 9개의 해골은 그가 잡아먹었던 인간들의 영혼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 9개의 이 해골을 갖고 있는 거죠. 또 9개네요. 그렇죠. 네. 모든 파괴와 그의 그 번뇌를 상징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도 삼장법사를 만남으로써 이제 악마와 요괴의 굴레를 벗어나고 네. 자신의 업보를 상징하는 이 9개의 해골을 풀어서 이 해골을 강물에다 띄우자 네. 삼장법사를 모시고 이 강물을 건널 수 있는 일종의 배로 변환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장면, 이것은 사오정이 이제 자신은 삼장법사를 모시는 수행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모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해골이 배가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사오정은 전편에 걸쳐서 어떤 부동심, 안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네. 그리고 그는 항상 짐을 짊어지는 짐지죠. 예. 예, 그 짐 안에는 모든 불구들이 있고 또 수행자들이 함께 먹어야 될 식량, 어떻게 보면 이 구법 여행의 기본적인 것들을 묵묵히 책임지고 이게 일종의 버든인 거죠. 네. 그거를 부담을 짊어지면서 네.
수행을 했던 사람이 네. 사오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서유기 팀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이 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장법사, 현장법사는 이제 원작 그 소설에서는 뭐랄까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판단 미스를 할 때도 있고 네. 좀 무능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약간 요괴한테 잡혀갈 때도 많고 요괴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고승이지만 굉장히 고집이 있고 뭐 그렇게 명민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묵묵히 끝까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구범여행을 견지하는 모든 과정에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삼장법사. 삼장법사인 거죠.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진경을 반드시 구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네. 이걸 제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고난의 그 출발점 네. 그리고 갈등 구조의 근원을 이루는 것도 바로 삼장법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의 육신을 먹어야 바로 선계로 황골탈퇴하고 영원불사할 수 있기에 여정 중에 온갖 요괴들이 네. 삼장법사를 납치하고 탐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행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세계 자체가 고행의 모든 과정일 수 있는 거를 바로 인간인 삼장법사를 통해 네.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신마들, 요괴들이 그 세계에서 대단히 미약하고 우둔한 삼장법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과 한계를 대변하는 것이자 네. 우리들 모두 평범한 중생이자 행자들의 모습 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네. 우리 같은 범인들이 깨닫고 네. 성찰하면 바로 붓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이 삼장법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매력적인 요괴들의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마블 코믹스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서유기가 판타지면서도 우리가 공감을 받는 건 역시 삼장법사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네요. 요 4인방만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말도 빼놓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말도 비중이 굉장히 있고 평범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말도 뭐 어떻게 보면 천계에서 뭐 왕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네. 이번엔 업보를 말로 변해가지고 이 조용한 이 긴 장도 여정에서 삼장법사를 묵묵히 모시며 때로는 작지만 활약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종의 용마라고도 그러죠. 네. 근데 이 말이 백마로 설정된 것도 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가 가선마등과 축법난이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할 때 흰말을 타고 와서 백마를 타고 와서 불교를 전파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불경을 얻으러 구범여행을 떠날 때에도 네. 그 백마를 타고 네. 거꾸로 서역을 향해 가는 거죠. 지난 시간 편 보신 분 알겠지만 낙양에 이제 백마사도 있다고 백마사. 하셨으니까. 네, 예.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못지않게 또 한 명의 수행자를 포함한다면 바로 다섯 완벽한 의미의 오행 네. 바로 다섯 음양오행의 그러네요. 오의 구성을 네. 이제 갖춰서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4인방 조합도 조합이지만 백마까지 포함했을 때는 5행의 완성이다. 네. 자, 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무사히 인도에서 불경을 얻어서 돌아오나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들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드디어 81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영취산에 이르러서 석가이로로부터 바로 진경불경을 받아서 네. 드디어 귀국길에 네. 장안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오르게 된 거죠. 네. 이것으로 모든 서유기의 이야기가 끝맺음이 됐다라면 이거는 심심한가? 로드무비로 그냥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부분이 네. 이 설기 전체의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 같기도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바로 관세음 보살이 네. 다시 한번 그 고난했던 숫자를 막 세보니까 80일이 아니라 딱 80까지만 한 거예요. 네네. 하나가 하나가 빠졌다는 비네. 거죠. 예. 아, 이 정말 장난 같은 운명의 장난 같죠? 하나가 남았으니 음. 이 마지막 고난까지 해결해야만 네. 이 구범 여행은 마무리된다라는 단서를 담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네. 중간에 다시 통천하에 떨어지게 되고 네. 거기서 마지막 고초를 정말 큰 고초를 극복하면서 네. 드디어 고행을 끝마치는데 그 과정에서 네. 결국 어렵게 구한 불경이 네. 물에 빠지고 아, 이 불경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 불경의 일부가 훼손되게 돼요. 아, 그 마지막 목표였던 불경이었는데 그 불경이 돌아오는 길에 훼손됐다. 허망하죠. 아, 정말 이거는 허망하고 이들의 구범 여행의 성과가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라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고행을 통해 불경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도 일종의 그들의 집착이고 바로 번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목표를 이룬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경이 훼손됐다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집착으로부터의 벗어남이고 또 하나의 큰 성찰이지 않을까. 이들이 그 고난을 극복한 모든 온전한 과정, 네. 이들이 했던 그 과정 자체가 진리고 성찰이지 불경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흔히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불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불경의 경구가 진리가 아니라 그러죠. 네. 이거를 보통 선종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라 그래요. 진정한 것은 바로 염화시 중에서 말하는 바로 염화미소와 같은 깨달음이 본질이지 문자에 기록된 불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불립문자라 그러는데 저는 마치 이 불경이 훼손된 것은 불립문자의 깨달음을 마지막 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하긴 뭐 우리 살면서도 뭔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을 때 결국에 남는 건 그 달성한 목표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그 과정에 이들은 네.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여행이 끝난 후에 팀 서유기는 어떻게 되죠? 각자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지 같은 경우는 이룰 수 없는 천하일통을 향했던 유비와 제갈량의 비극적 이야기라고 한다면 서유기는 사실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삼장법사는 마치 실존 인물의 그 현장법사처럼 당나라의 고승이 되고 그리고 손오공은 스스로 성불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석가야로로부터 투전숭불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사오정과 저팔계는 성불까지는 아니지만 사자와 나한이라고 하는 정도의 존재로서 직책. 승격되게 되면서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구범 여행은 마무리가 좋은 결과로 사실 그들이 불경이 훼손된 것보단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성찰한 그것으로서 온전히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오승은의 서유기가 창작된 지도 사실 몇백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서유기는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서유기가 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서유기는 구범 여행이라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드 무비의 그런 매력이 있어요. 쭉 여정이 이어지고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여행이 끝나면서 바로 이 이야기는 끝맺음을 하는 거죠. 네. 수많은 요괴가 난무하는 신마류의 그런 박력이 있고 또 유라시아 수많은 설화와 그런 판타지가 융합된 컨텐츠의 보고예요. 보고. 네.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의 주인공들에 이입된 이 세상의 모든 행자들, 불자들의 성찰과 깨달음을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소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주인공들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확장되고 그리고 이야기의 변주를 하면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양한 소설과 문학과 영화와 게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서유기의 무궁무진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성치가 만들었던 2부작의 영화가 있죠. 예를 들면 네. 뭐 월광보합과 설리기연이라는 2부작의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삼장법사, 뭐 손오공, 저팔계, 우마왕 몇몇 캐릭터가 나오니까 이게 서유기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네. 기본적인 캐릭터는 나오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결국 숙명적인 우리의 인연의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그 굴레에서 결국 인간은 숙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우리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 세속적 욕망 앞에서 네.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을 등 뒤로 하면서 주인공은 네. 바로 손오공은 네. 삼장법사를 모시고 900명을 떠나게 되는데 마치 서유기의 프리퀄 같으면서도 그러네요. 주성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인간의 본질과 우리 세상의 이야기의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정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유기를 몰라도 혹은 네. 서유기를 알아도 네.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아까 있는데 월광보합이랑 뭐라고 하셨죠? 설리기연이요. 설리기요. 네, 여러분들이 꼭 추천하고 싶은 표정 가정 아주 좋으신데. 불후의 명작입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서유기 그 소설 서유기 이후의 시점에서 뭐 시점을 조명한 또 다른 명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예. 사실 요즘 서유기가 더욱더 각광받는 이유는 네. 그동안 하드웨어와 강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던 오늘날 중국이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문화 예술이나 게임 같은 거예요. 네. 오늘날 중국에 성장하고 있는 IT와 AI 기술을 접목시킨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 게임이 바로 검은 신화 50이라는 예. 게임이에요. 네. 언뜻 보면 이것도 서유기와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한 것 같지만 네. 이 이야기의 전개는 모든 것을 이루고 투전승불로 성불이 됐던 손오공이 부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후에 또 다른 모험과 심지어 죽음을 맞고 네. 그 후세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스토리를 중국의 게임 업계가 만들었는데 네. 얼마든지 서유기의 이야기는 변주가 가능하다는 그러네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명작 게임입니다. 손오공 검은 신화 얘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서유기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두 편에 걸쳐서 서유기 속 캐릭터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